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곳은 현재로부터 480년 전 남미의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곳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은광이 발견된 곳입니다. 과거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원주민들로부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세로리코, 즉 부유한 산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스페인 탐험가들이 직접 확인한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 자체가 거의 순수한 은덩어리였던 거죠. 역사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후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의 무려 60%가 바로 이 산 하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이 은의 힘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들은 멕시코시티와 리마에 거대한 조폐국을 세우고 하나의 표준을 정합니다. 무게 27g, 순도 93%의 완벽한 은화입니다. 동전의 가장자리에는 톱니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상인들이 금이나 은화의 무게를 살짝 깎아내어 이득을 취하는 클리핑이라는 부정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톱니 모양의 마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이 동전은 깎이지 않은 진짜다.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이제 이 은하들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볼까요? 스페인은 두 갈래의 거대한 해상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하나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또 하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특히 마닐라 갤리온이라 불리는 무역선은 역사에 깊은 자취를 남깁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 무역로를 현대 글로벌 경제의 진정한 시초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1571년 스페인은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를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시킵니다.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출발한 스페인의 갤리온 배는 은화를 가득 실었습니다. 그 배는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스페인 상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단, 도자기, 향신료, 귀금속 공예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 상인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을까요? 중국 상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비단, 도자기, 향신료를 이 은화와 교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은화를 중국 정부에 세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의 은의 가치와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세금을 은으로만 받고 있었고 정부의 은 수요가 무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은이 충분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중국에서의 은의 가치는 유럽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은화로 중국의 비단을 구입하고 유럽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면 무려 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익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화의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은화는 단순히 스페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상인이 신뢰하는 국제 기축통화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스페인 은화는 사실상의 법정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 기축통화가 탄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28년 스페인 제국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덜란드의 피트하인 제독이 쿠바의 마탄사스만에서 스페인의 보물함대를 통째로 납포한 것입니다. 보물함대의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80년에 걸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약탈당한 은화는 네덜란드에게 결정적인 전쟁 자금이 되었고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포토시 산에서는 계속 은화가 생산되고 있었지만 그 은화를 세계 곳곳에서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설악선들, 네덜란드의 함대, 프랑스의 해적들 모두가 스페인 은화를 노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포토시 산에서 매년 쏟아지는 은화 때문에 스페인은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스페인 정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은화를 가지고 있다. 굳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할까? 그냥 은화로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페인의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은화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동시에 스페인의 국산 제품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만든 상품은 비싸졌고 따라서 누구도 스페인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산업은 붕괴되었습니다. 섬유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농업, 모든 산업이 쇠락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용어는 나중에 석유를 발견한 네덜란드가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붙여졌습니다. 과도한 자연자원의 수입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파괴하는 현상.
스페인은 포토시 산의 은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은화 과다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물가 상승으로 국산 제품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세 번째 단계, 산업이 붕괴되고 수입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 단계, 더 많은 은화가 필요해지고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스페인은 부유한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포토시 산의 은덩어리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모든 물건은 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의류는 네덜란드에서 들여왔고 음식은 폴란드에서 들여왔습니다. 철강은 스웨덴에서, 곡식은 발틱 지역에서 들여왔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1575년, 1596년, 1607년, 1627년 스페인은 4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축복이 어떻게 문명을 망치는가에 대한 완벽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480년 전의 스페인 제국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원의 수입이 산업을 파괴하는 현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심지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스페인이 포토시 산의 은화를 모두 국내 산업 발전에 투자했다면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부의 쾌감에 빠져 장기적인 경쟁력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부는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산업과 혁신입니다. 지금 세계의 어느 국가가 스페인처럼 자원의 축복에 빠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